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저 확인을 못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네. 정신이 없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양극재 특허 관련해가지고 어느 업체인가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통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 아, 이창용 총재님이 또 무슨 말씀도 얘기를 요즘에 했을지. 되게 잘해주세요. 자, 네. 이창용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한번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일단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로 1년 동안 계속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이고요. 이번에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 중동 사태 등 해외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성이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주열 총재뿐만 아니라 하는 이창용 총재. 예. 이창용 총재 죄송합니다. 이창용 총재뿐만 아니라 하는 내부에 있는 금통위원들도 좀 비슷한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동안 금리를 3.75%로 열어놔야 된다라고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5명 모두 3.5%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금통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위원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위원들이 아예 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동결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만간 인하를 하게 될 것이냐, 사실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가 물가 경로 등을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선 사실 2분기 인하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거든요. 이 기대감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통위원들조차 그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금리 올리진 않겠지만 내리지도 않겠다. 당분간은 이 정도의 금리 동결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라라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이게 뭔가 자금 시장의 경색이 진행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금 경색이 진행된다면 이건 또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느는 태형건설 사태가 부동산 PF 또 건설업의 큰 위기로 번져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례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한은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은도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 얘기가 별로 이렇게 좀 심심하네요. 아, 그래요? 예, 워낙 그 미국에서 금리 얘기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네. 한국은행은 약간 좀 미국 쪽 분위기 보면서 가는 느낌. 그래야죠.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쉽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상반기 중에는 네. 안 바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ETF 비트코인 ETF 관련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치열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명의 위원이 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SEC에서요? 네, SEC에서 그 공화당 추천위원 2명은 상장에 찬성을 했고 네. 민주당 추천위원 2명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갠슬러 위원장이 그 사실은 민주당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인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왜 그렇게 했었냐라고 했을 때,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가 그 ETF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 중에 법원에서 그 SEC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승인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법원에서는 아니 뭐 선물 ETF는 승인을 해놓고 현물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라고 했을 때 SEC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면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럼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되는 건 뭐야?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게 판결이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갠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재판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의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전제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을 비춰 봤을 때 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성의 이유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네. 됐는데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갠슬러 위원장은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하긴 했지만 네. 이거를 뭐 보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가치가 연계된 상품 관련한 위험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 첫날 얼마나 거래가 될 것인가. 네. 오늘 밤이죠. 네. 그때쯤 되면 방송 전인가요? 후인가요? 방송 제가 후죠? 방송하는 거요? 예, 방송 전이죠. 이게 시작되기 전이죠, 거래가. 저희 방송할 때는 시작되기 전이죠. 네. 그렇군요. 네. 첫날 거래가 4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수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봤는데 40억 달러면 거의 한 45조 그렇죠. 정도 되는 거고, SC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도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유입되는 자금이 네. 무려 130조 원이 넘을 수 있다. 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13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현물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찍을 수 있다. 와, 이거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130조 원입니까? 달러입니까? 원. 원. 1000억 달러 네네네.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에 승인이 난 이후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끄트머리 좀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좀 전해드리면 네. 그 베터마켓 데니스 켈러허 CEO 같은 경우는 이번 결정은 역사적인 실수다. SEC의 조치로 이 쓸모없는 금융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여전히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 비트코인 ETF를 좀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는 이게 그 자체 ETF를 출시하려면 수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 개선이 없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미국에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면은 또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겠죠. 생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자체도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왜 맞아요. 그러는지에 네. 대한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게 뭐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됐었을 때 정말 그 가상자산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뭔가 좀 용도가 필요할 것이다. 뭐 중앙 집중화되지 않은 뭐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런 기술적 기반을 통해서 뭔가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좀 나와야, 네. 그래야 존재 목적을 그렇죠. 좀 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가격의 등락만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겠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좀 그 부채 내지는 뭐 연체가 되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한 뉴스인데요. 자, 오늘 당정이 모여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오는 5월 말까지 연체된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아예 삭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신용 사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빚을 지고 연체를 하게 되면 이 연체 내역이 기록에 남아서 추가로 어디선가 자금 조달을 하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결국 또 다른 연체를 낳고 또 다른 연체를 낳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연체 기록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일정 부분 끊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당정이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모럴 해저드 때문에 안 갚았다기보다는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서 연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악의 그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지 않게끔 하는 조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연체 기록이 되면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은 신용정보원이 이거를 최장 1년까지 연체 기록을 보존을 하면서 신용평가기관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개월 연체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디 가서도 좀 돈 빌리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또 신용평가 회사는 신용평가를 할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빚을 내가 갚는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신용거래를 하기가 좀 불편해지죠.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조치는 이제 다음 주에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정이 예측하기로는 지원 대상자는 약 최대 290만 명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서민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면은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자금의 만기를 연장을 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근데 요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신용 데이터를 삭제해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신용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왜곡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니 뭐 힘들어서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럼 뭐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아무래도 선거의 계절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이런 선례들이 계속 생기면 신용에 대해서 좀 그 신용 데이터를 좀 왜곡하는 측면들이 신용 좀 있을 데이터에 건데, 대한 신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그 이전에 연체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좀 정당한 신용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리를 책정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려 깊게 고민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 좀 연체 기록 때문에 금리가 좀 높거나 한도가 좀 적게 나오는 분들을 위한 부분만 신경을 썼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얼마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저죠? 네. 제가 대중수출.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새해 첫 달 들어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으로 예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관세청에 따르면은 수출액은 154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가 늘었고요.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증가한 거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1월 달도 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럼 품목과 국가별로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죠. 반도체와 중국. 네. 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 25.6%. 플러스입니까? 예, 플러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플러스를 보게 됐고 그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네. 이게 뭐 지난해 1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10.1%로 여기도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15.3%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억 1,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적자 폭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근데 월간 무역 수지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좀 잘 네. 이어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전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경제의 큰 버팀목인 수출이 좀 순조롭게 좀 잘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냐면 정년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그 근로자 1인당 3년 동안 1,08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지원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야, 오늘 요즘에 이런 정책 많이 나오네요. 지원책 많이 나오죠, 지원책. 자, 근데 좀 의미는 있어 보여요. 이건 좀 장기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 사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사업주,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년 동안 계속고용 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계속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아니면 정년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가 지원되는지 보면은 이제 아까 3년 동안 1,08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분기당 9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보면은 지원 근로자 기준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취업해서 저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에 피보험 기간 2년 이상, 그러니까 정년 도달하기 2년 전부터는 적어도 일해야 이걸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게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제가 직접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이 계속고용제도의 유형을 보면 재고용 77%, 그 규모를 한번 볼게요. 그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0.9%이고요. 예.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제조업 54.5%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30인 이하 제조업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작은 규모의 제조업은 정년에 달하는 분들이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그쵸. 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예. 근데 또 특히 반대로 보면은 젊은 분들은 또 어려운 일이라서,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는 곳이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노하우가 있는 이 좀 연세가 있는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지만 연배가 높아서 고용 비용의 부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그 대리석을 생산하는 업체를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리석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이 되게 힘듭니다. 음. 그리고 이거 자르는 게 막 물도 같이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이아몬드 줄로 갈아야 되고 하면은 너무 일이 어렵고 위험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연배가 다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노하우가 엄청 쌓이신 분들이.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신규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해주시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그 정부에서 좀 지원책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젊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워낙 이게 고령화가 되고 노하우가 쌓이신 분들이 그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갈수록 좀 필요한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서 아까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정년 연장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네. 야 정년 가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라는 얘기와 되게 좋은 직장, 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럼 그 아저씨들은 그냥 꿰차고 앉아갖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거죠.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사실 그 30인 미만의 제조업은 청년들 가라 그래도 안 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보면은 재고용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네. 그 재고용이라는 거는 퇴직을 시키고도 다시 뽑는 거예요. 네. 그럼 나이가 좀 많으니까 퇴직을 해야 되는데 재고용을 하게 되면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좋은데, 오늘은 그냥 계속적으로 까칠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년 연장과 관련한, 그러니까 그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여기서 고용 장려금은 사실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분들 어차피 계속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원금을 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라서 네.
특별히 논란이 될 게 별로 없는 정책이에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이런 정책들을 단순히 어떤 선심성 정책이나 논란이 없는 정책만은 할 게 아니라 약간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이사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공론을 통해서 네. 정말 그 계속 고용, 정년 직원의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취재하다가 결국 못 알아냈는데 네. 정부가 중국산 2차 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당연히 네. NCM811 양극재죠. 예. 사실 NCM811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양극재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뭐 시험 실단에선 몰라도 양산까지 하는 데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어도 대부분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삼원계 그 중에서도 622 같은 사양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811 양극재는 유미코어 같은 전통이 좀 긴 회사들도 만들기 좀 어려워하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국내에다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 네. 그러니까 3군데가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이거를 사는 곳은 한 곳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특허를 그러니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NCM811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의 경쟁력이 그 인산철 배터리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특허로 침해를 하면서 뺏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기반이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무역위원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한 이상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왜 부담스럽냐면은 그 양극재의 밑바탕이 되는 전구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다 보니까 뭐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네. 중국 정부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특허 같이 중요한 NCM811이나 구반방 특허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이거 한번 뺏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선 이상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진짜 중국 정부 눈치 안 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받을 거 받아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라 네. 다른 걸로 네. 그냥 풀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든지 아니면은 이 특허 사용료를 네. 정당하게 받아내든지 네. 이게 예전에 2010 몇 년이더라? 2010 몇 년쯤에 2019년 네. 그쯤에 그 ATL이라고 있어요. 네. ATL이라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LG화학이 ATL 상대로 소송 걸어가지고 이거 2017년에 특허 위반으로 제소를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 특허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받게 됐거든요.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저 양극 화학물질 811 양극재가 지금 이게 중국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좀 잘 지켜야 되고 그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져서 받아야 되고 그 특허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쪽에다 주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좀 막아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부가 좀 힘을 좀 용기를 내서 네. 이런 건 용기 이게 용기를 내야 되는 이게 일입니까? 용기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본 기업인데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스마트폰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인데 여기도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출입 판매하는데 스마트폰용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특허권 침해 관련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PET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도 개시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TK케미칼이 그 중국산에서 좀 PET 덤핑을 하고 있다. 네.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밖에 뭐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국제 통상 경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역의 레버리지가 되고 외교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쫄지 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식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식. 자, 삼성물산이 건설 부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인 이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물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메르데카 118까지 해서 1, 2위의 최고층 건축물 건설에 성공했다.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거 사진을 좀 딴 걸 준비했군요. 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말로 하실까요? 자, 그 예. 오늘 일단- 이조 기자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약으로 지금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자, 일단 그럼 이거 한번 화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게데카 118 자체의 그 모습은 안 본더라도 일단 그 메르게데카 118이 완공되면 삼성물산의 이 부르즈 칼리파 이게 828m짜리였었잖아요. 예, 예. 이번에 메르게데카는 679m니까요. 야. 두 번째로 높은 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몇 1.1m, 네. 1.1m도 높게 진 거네요. 그렇죠. 계획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저는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뭐였냐면 사실 그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막에 버려져 있는 최고층 빌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다 타워라고 하는 빌딩인데 왼편에 보이시는 게 이게 조감도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거고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1km입니다. 1km. 1km. 네. 와. 부르즈 칼리파가 800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지으면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는 거고 롯데 월드 타워가 555m니까 거의 두 배. 그러니까 롯데 월드 타워 위에 롯데 월드 타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감도인데 근데 지금 현실을 보시면은 이거 3분의 1도 못 지었습니다. 3분의 1.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왕가 숙청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아직도 못 짓게 된 건데 이게 제다 타워가 원래 구상이 나왔던 게 2008년이 처음이었었고 2013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지으려고 하다가 숙청 나오면서 이제 중단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해갖고 3사에게도 이거 좀 다시 지을래? 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다들 손살을 쳤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조만간 저희 그 압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또 재밌게 즐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네. 네옴시티는 뭐 한 2100년 너무 심하게 있네요. 단신 두 개 짧게 전해드릴게요. 콩라이 이부진 이서연 그 삼성 일가의 새 모녀의 삼성 주식 2조 8천억이 매각이 됐습니다. 블록딜로 거래가 다 됐고요. 이게 1.2% 할인된 가격으로 된 거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네. 것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블록딜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버행 이슈로 좀 눌렸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문제가 해소됐다라는 것도 어쩌면 호재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수출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던 것도 요즘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업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원래 태양건설 워크아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투표가 오늘 밤 12시까지랍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은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